비오는 밤, 이른들 노인이 혼자 앉아있는 대장간 문틈으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화로의 불씨는 이미 식었고 벽에는 평생 두드려온 쇠붙이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집 주인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가졌고 가장 성공한 아들을 두었고 누구보다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 정작 오늘 이 늦은 시각까지 그를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인은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도 오지 않을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자랑할 것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산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고 자식 자랑을 하면 내가 잘 살아왔다는 증거가 될 것 같고 살아온 경험을 늘어놓으면 다들 나를 존경의 눈으로 봐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분명 더 많이 보여줬는데 곁에 남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드는 순간이 옵니다. 마치 물을 많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다가 설마 나도? 하는 생각이 스치셨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중간에 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노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3가지 자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중 가장 위험한 1위는 아마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전혀 자랑이라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노인은 나이 들수록 사람이 떠나고 또 어떤 노인은 나이 들수록 사람이 모여드는지 그 차이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른돌 대장장이 강도윤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1장. 가진 것이 많았던 장인. 가을 감나무는 열매가 무거워질수록 가지를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어깨는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갑니다. 대장장이 강도윤이 딱 그랬습니다. 강도윤 72. 젊은 시절엔 손에 물집이 마를 날이 없던 가난한 대장장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풀무지를 하며 쇠를 두드렸고 그렇게 30년을 버텨 지금은 마을에서 가장 큰 공방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방 뒤편 창고에는 그가 평생 모은 은화가 항아리째 쌓여 있고 서울로 올라간 아들은 큰 상단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성실했고 정직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강도윤은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지 않고는 대화를 끝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군가 날씨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젊었을 땐 이보다 더한 겨울도 견뎠지. 누군가 아들 이야기를 물으면 우리 아들? 지금 수도에서 제일 큰 상단이랑 거래한다네. 누군가 살림 이야기를 하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만지 자네들은 상상도 못할 걸세. 처음 몇 년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감탄도 자주 들으면 지겨워지는 법입니다. 요즘 공방을 찾는 사람들 표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강도윤이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은근슬쩍 화로 쪽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손에 든 찻잔을 괜히 만지작거립니다. 마치 소나기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기를 유일하게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방에서 자비를 돕는 19살 견습공 민호입니다. 민호는 다른 사람들처럼 눈치를 보며 참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고 이상한 건 그냥 넘기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강도윤이 또 아들 자랑을 시작했을 때 민호는 망치질을 멈추고 스승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스승님. 왜? 스승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꼭 뭔가를 증명하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화로의 불씨만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강도윤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내가 자랑을 한다는 게냐?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내 아들이 실제로 큰 상단과 거래하고 내가 실제로 재산을 모았으니 말하는 것 아니냐.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겁 없음이 강도윤을 종종 당황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듣기 전에 먼저 스승님의 표정을 봅니다. 턱이 조금 올라가고 눈이 반짝이고 목소리가 커지는 그 표정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승님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강도윤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민우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최근 몇 달 사이 공방 문턱을 넘는 사람이 부쩍 줄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저녁마다 이웃들이 놀러와 차를 마시고 갔는데 요즘은 그저 볼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다들 바빠서 그런 거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가진 것도 많고 자식도 잘 키웠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 하나가 이미 생겨나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날 얼어붙은 항아리에 실금이 가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강도윤은 그 균열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뜨겁게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 다가오는 생일, 강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마음껏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오히려 더 화려하게 눌러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강도윤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밤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그날의 강도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해시태그 2장.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 공작새는 꼬리를 활짝 펼칠수록 몸이 무거워져 멀리 날지 못합니다. 화려함과 자유로움은 가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강도윤은 그날 밤 자신의 꼬리를 가장 넓게 펼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일 잔치가 열리는 날 공방 마당에는 등불이 줄줄이 걸리고 술과 음식이 상마다 그득했습니다. 강도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그저 잔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가장 아끼는 명품 칼을 꺼내 천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서울 아들이 보내온 편지도 액자처럼 꺼내 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한자 한자 적어둔 장부까지 오늘만큼은 감추지 않고 손님들 앞에 슬쩍 내보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로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강도윤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칼 좀 보게. 내가 평생 만든 것 중에 최고 작품일세. 우리 아들 편지 좀 읽어보게. 상단 어른들이 아주 신임한다는군.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강도윤은 이상한 것을 하나 눈치챘습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자꾸만 상 위에 펼쳐진 장부와 편지 쪽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등불 주위로 몰려드는 나방들처럼 사람들의 시선은 강도윤이라는 사람보다 강도윤이 가진 것들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기분이 묘했지만 강도윤은 애써 웃으며 잔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나흘이 지나자 평소 발걸음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둘 공방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옆 마을에 사는 먼 친척이었습니다. 형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사정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얼마간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손님은 이웃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강 대감, 우리 조카 놈이 서울로 올라가려 하는데 아드님 상단에 자리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 해서요. 세 번째 손님은 평소 인사만 나누던 이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여쭙기 송구합니다만 혹시 훗날 이 공방은 누가 물려받게 되는 겁니까? 강도윤은 그 자리에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손님이 돌아간 뒤 혼자 방문을 닫고 앉았을 때는 웃음기가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등불 심지가 다 타들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걸 좋아하는 걸까?
그 질문은 한 번 떠오르자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강도윤은 지난 세월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할 때 유독 눈을 반짝이던 사람들, 아들 이야기를 할 때 유독 질문이 많아지던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정작 강도윤이 아프거나 힘들 때는 단 한 번도 먼저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3시쯤 강도윤은 매캐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꿈인가 싶었지만 곧 창틈으로 붉은 빛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이었습니다. 화로 근처에서 시작된 불씨가 마른 장작더미로 옮겨붙어 순식간에 공방 한쪽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강도윤은 맨발로 뛰쳐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저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기록한 장부, 아들의 편지, 자신의 대표작인 명품 칼까지 모두 불이 시작된 창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먼저 담장을 넘어 달려온 사람은 뜻밖에도 지난 생일잔치 때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앉아 국밥 한 그릇만 조용히 비우고 돌아갔던 가난한 이웃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날 강도윤의 재산 이야기에도 아들 자랑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물동이를 들고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대감, 어서 안쪽부터 옮기시오. 사람이 먼저요, 물건은 나중이요. 그 목소리에는 계산이라곤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급함과 진심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불길보다 그 목소리가 더 뜨겁게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잡혔습니다. 창고 절반이 새까맣게 타버렸고 장부도 편지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강도윤은 그을린 마당 한가운데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자랑해왔던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 연기가 되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3장.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가재는 자기 몸에 맞지 않게 커진 껍데기를 벗어던져야만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면 편안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굶어 죽습니다. 강도윤은 그날 새벽 자신의 껍데기가 통째로 불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당은 참혹했습니다. 그을린 기둥, 재로 변한 장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버린 명품 칼. 강도윤은 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것들이 단 몇 시간 만에 검은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넉나간 노인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잿더미 사이를 조심스레 뒤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힘없이 물었습니다. 민호야, 뭘 그리 찾고 있느냐?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다고. 민호는 대답 없이 한참을 더 뒤적이더니 이윽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반쯤 그을리고 자루 끝이 새까맣게 탄 낡고 볼품없는 망치였습니다. 강도윤이 젊은 시절부터 30년 넘게 손에 쥐고 쇠를 두드려온 은하 항아리 근처에도 못 갈 만큼 값싼 그 도구였습니다. 스승님, 이것만은 건졌습니다. 강도윤은 그 망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필 이걸 건졌단 말이냐. 값 나가는 물건은 다 제가 됐는데 이 낡은 망치를? 민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부는 스승님이 가진 걸 적어둔 종이었고 편지는 아드님이 잘 사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치는요, 스승님이 30년 동안 매일 손에 쥐고 쇠를 두드려온 물건입니다. 스승님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스승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물건이라 생각했습니다. 강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뻐근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은 자국이 선명한 망치 자루를 손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오랜 세월 그의 손바닥 굳은 살에 맞게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도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보여주려 했구나. 그런데 정작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구나. 저도 이 우화를 처음 접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강도윤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그저 평생 고생해서 얻은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지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니 이상한 지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강도윤을 떠난 것은 재산도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산과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강도윤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불이 났을 때 맨발로 달려온 사람은 강도윤이 가장 자신 없어 했던 그 낡은 망치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곁을 지켜온 이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노후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재산을 자랑하면 그 재산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은 어려운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흔들리는 순간 부모의 자존심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참 이상하게도 주변에는 조언을 건네는 사람만 늘어나고 정작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둘 줄어듭니다. 강도윤이 평생 쌓아온 재산과 아들과 명성은 불이 나던 그날 밤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켜준 것은 오히려 그가 한 번도 자랑한 적 없는 낡고 볼품없는 망치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밤 모든 것을 잃는다면 가장 먼저 달려와 줄 사람은 여러분이 자랑했던 것을 좋아하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랑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뼈아픈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강도윤과 다르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습관처럼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해시태그 4장. 늙어서 시작되는 이상한 자랑 대회. 수탈근 새벽마다 목청껏 웁니다. 자기가 얼마나 우렁차게 우는지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옆에 있는 암탉들은 그 소리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이 왔구나 하고 하품 한 번 할 뿐입니다. 사람도 딱 이렇습니다. 특히 어느 나이가 넘어가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수탉 한 마리씩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강도윤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저 노인은 좀 심했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대본을 쓰면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저 정도로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흔하겠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 어머니의 계모임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그 생각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친구들 4명이 모처럼 식당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잘 지내? 이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첫 번째 분이 조심스레 운을 뗍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출 좀 껴서 집을 샀어. 옆에 계신 분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봤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캐나다에 있잖아. 거기서 자리 잡았어. 세 번째 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슬쩍 끼어듭니다. 우리 손주는 지금 의대 준비하는데 성적이 아주 좋아. 식탁은 순식간에 성적표 발표 회장으로 변합니다. 누구도 먼저 자랑하겠다고 말한 적 없는데 모두가 이미 경쟁하듯 이야기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진짜 우픈 지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정작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들 표정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분명 자식 자랑을 실컷 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마치 배불리 먹었는데도 허기가 지는 이상한 포만감입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상황은 한층 더 미묘해집니다. 요즘 그 동네 집값이 얼마라던데? 나는 진작에 사놨지. 지금 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알아? 나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 요즘 같은 때는 그게 제일 든든해. 웃으며 주고받는 말이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은근한 눈치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누가 더 준비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지 서로 재고 있는 저울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자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말이야. 이 문장이 등장하는 순간 대화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듣던 자리가 갑자기 판결을 내리는 자리로 변합니다. 자식이 진로를 고민한다고 말하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공무원이 최고야. 며느리가 육아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요즘 애들 그렇게 키우면 버릇 나빠져. 친구가 투자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거 다 사기야. 이쯤 되면 인생 70년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가족회의에서 혼자 판사, 검사, 변호사 3역을 동시에 맡고 있는 셈입니다. 재판은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 있고 상대방은 그저 묵비권을 행사하듯 내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씁쓸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판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하고 서운해하기까지 합니다. 강도윤이 재산과 아들 자랑을 하면서도 자신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그 한마디가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드는 자물쇠라는 것을 좀처럼 알아채지 못합니다. 저도 이 대본을 쓰다가 문득 제 부모님 목소리가 아니라 제 목소리가 떠올라 뜨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후배에게 혹은 어린 조카에게 저도 모르게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던졌던가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 습관은 나이가 들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더 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강도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잃고 아들의 편지를 잃고 명예로운 작품마저 잃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의 진심을 알아본 그 노인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이 습관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이 우화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강도윤과 다르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직 큰 불이 나지 않았을 뿐일까요? 해시태그 5장. 고수는 말을 줄이는 대신 질문을 한다. 대나무는 마디마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속이 빈 나무일수록 태풍에 꺾이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속을 꽉 채운 통나무는 단단해 보이지만 강한 바람 한 번에 뿌리째 뽑히곤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무언가로 꽉꽉 채우려는 마음보다 조금은 비워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켜냅니다.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올해 68 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딸이 전화를 걸어오면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시댁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딸은 그 말을 듣고 나면 통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판결을 받게 될까 하는 준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화는 점점 짧아지고 대화 주제도 날씨나 밥은 먹었냐는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진짜 고민, 진짜 속상한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딸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 어머니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계기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지나가듯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자꾸 혼나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냥 친구한테 이야기해. 그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서 조언한다고 생각했는데 딸에게는 그게 혼나는 시간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뒤로 이 어머니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시댁 이야기를 꺼내면 예전 같으면 곧바로 그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답을 내려버렸을 것을 이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마음이 어떤데? 딸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딸은 조금씩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신기하게도 딸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날 무렵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오늘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풀린다. 이 짧은 한마디가 예전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자녀와의 관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아들 자랑을 늘어놓을 때 지지 않으려는 마음에 자신의 딸 이야기를 더 크게 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친구가 우리 아들이 승진했잖아 하고 말하면 그거 정말 좋겠다. 근데 자네는 요즘 마음이 어때? 아들이 잘 되니까 자네도 좀 편안해졌어? 라고 되묻습니다. 친구는 순간 멈칫합니다. 아들 자랑을 하러 나왔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을 묻는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당황스러움 뒤에는 묘한 안도감이 따라옵니다. 누군가 내 성취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도 이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통장 잔고를 은근히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어느 정도는 있어. 그런데 살아보니까 돈보다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더라. 이 한마디는 자랑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그저 진심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늘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본 강도윤의 이야기와 정확히 맞닿는 지점을 발견합니다. 강도윤이 평생 놓치고 있었던 건 별게 아니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묻는 습관, 그것 하나였습니다. 재산을 자랑하기 전에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마음일까 묻고 아들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 이야기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어쩌면 공방 문턱을 넘는 발걸음이 줄어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쓰면서 뜨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후배가 힘든 일을 털어놓았을 때 저도 모르게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로 시작해서 결국 제 이야기로 대화를 끌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위로한다고 시작한 말이 어느새 제 경험을 자랑하는 말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듣는 사람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을 뒤늦게 눈치채고서야 아차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노련한 사람과 서툰 사람의 차이는 대단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전 아주 짧은 순간 한 박자를 쉬고 상대에게 묻느냐 아니냐, 그 차이 하나입니다. 말하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에서 묻는 사람으로, 증명하는 사람에서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으로, 이 세 가지 방향의 전환이 있을 뿐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 가족과의 통화 한 통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사람들이 절대 곁을 주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말버릇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버릇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들입니다. 해시태그 6장. 나이 들수록 이것만큼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복원은 위협을 느끼면 몸을 크게 부풀립니다. 커 보이려고 애쓰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부풀어 오른 복원은 스스로도 움직이기 힘들고 그저 둥둥 떠다니는 먹잇감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자꾸 부풀고 싶어집니다. 뭔가 더 커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부풀린 몸이 결국 우리를 더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은 정작 부풀고 있는 당사자만 모릅니다. 자,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게 나이 들수록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순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3위 재산입니다. 재산은 물론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꺼내 보이는 순간 아주 재미있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관계에 은근슬쩍 가격표가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도윤의 생일 잔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장부를 펼쳐놓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빛은 강도윤이 아니라 그 종이 위의 숫자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자리를 부탁하는 사람, 유산을 넌지시 캐묻는 사람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은행 창구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2위 자식입니다. 이건 좀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된 게 왜 자랑거리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물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트로피가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명예처럼 휘두르기 시작하면 아주 위험한 계약을 하나 맺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될 때는 내 어깨도 으쓱하지만 자식이 넘어지는 순간 내 자존심도 함께 무너지는 계약입니다. 강도윤이 아들의 편지를 손님들 앞에 펼쳐놓았던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아들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 강도윤의 값어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부모는 자식의 그림자 뒤로 스스로를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끈질긴 자랑입니다. 바로 자신의 지혜와 경험, 다시 말해 내가 옳다는 확신입니다. 왜 이것이 재산과 자식보다 더 위험할까요? 재산은 잃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불이 나거나 사기를 당하면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자식은 독립하면 알 수 있습니다. 품을 떠나 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아이도 이제 나와 다른 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는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증거는 쌓이고 경험은 늘어나고 그래서 스스로 확신할 근거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 확신은 절대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불 속에 뛰어들어 대신 태워주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강도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재산과 아들을 잃고 나서야 겨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산과 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타버리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도윤의 공방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마치 서서히 식어가는 국그릇처럼 어느 순간엔 이미 차갑게 식어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이 세 문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세상은 내가 다 겪어봤어. 이 문장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작할 때는 분명 조언이었는데 끝날 때는 반드시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겉으로는 네, 맞는 말씀이세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대화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아예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조용히 결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받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점점 입을 다물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여기서 삶의 농도라는 것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봅니다. 진한 국물이 항상 맛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진하면 오히려 물을 타서 먹어야 할 정도로 부담스러워집니다. 인생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진하게, 너무 자주, 너무 확신에 차서 쏟아내는 순간 그 진한 국물은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적당히 옅어진 국물, 즉 자신의 확신을 조금 묽게 풀어내는 사람 곁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편하게 숟가락을 담깁니다. 강도윤의 공방에 불이 났던 그 밤, 정작 가장 진하게 자랑했던 재산과 아들 이야기는 제로 변했고 가장 묽고 볼품없던 낡은 망치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진한 것들은 늘 먼저 타없어지고 오래도록 곁을 지키는 건 언제나 가장 소박하고 담백한 것들이었습니다. 해시태그 7장. 모든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달팽이는 집을 등에 지고 다닙니다. 무겁고 느리지만 그 집 덕분에 어디서든 몸을 웅크리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달팽이가 그 집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한 채 평생 딱딱하게 굳혀버리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 집 안에서 스스로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래 산 세월만큼 단단해진 확신은 우리를 지켜주는 집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의 속도를 늦추고 싶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반드시 곁에 사람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여전히 곁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그 조용한 순간부터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친구가 안부 인사 몇 마디만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을 때, 자녀가 네, 알겠어요 하고 통화를 짧게 마무리할 때,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을 절대 꺼내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다들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오늘 저녁 자녀에게서 온 전화를 받으며 평소처럼 답을 먼저 주려 하지 않고 그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한 박자 멈춰본다면 어떨까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자녀는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 앞에서 판결받지 않고 그저 이해받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밤 오래된 친구가 또 자식 자랑을 늘어놓을 때 예전처럼 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더 얹지 않고 그저 자네 요즘 마음은 어떤가 하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그 질문 하나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친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밤 잠자리에 눕기 전 이런 생각 하나를 슬며시 내려놓아 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그 확신을 딱 하룻밤만이라도 마음 한쪽에 내려두는 겁니다. 그 확신을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확신이 잠시 조용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미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배울 자리를 마음속에 남겨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도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노자는 물을 가장 좋은 것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문다는 이 역설은 나이 들어갈수록 곱씹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정작 가장 단단하고 힘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는 자유로운 마음에 대해 말하며 스스로를 텅 비운 사람만이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이런저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과 만날 때마다 부딪히고 깎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여백을 남겨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만나도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지혜가 결국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곁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강도윤의 공방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가 평생 채워온 것은 재산이었고 명성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채움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 공방 안에 자기 이야기를 놓아둘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확신을 조금만 비워둔다면 그 빈자리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조용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의 처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은 재산도 자식의 성공도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겠느냐고 말입니다. 지금쯤이면 그 답이 어렴풋이 손끝에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낡은 망치 하나를 손에 쥐었을 뿐 아직 그 답을 완전히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답은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해시태그 마지막 장. 빈손으로 앉았을 때 비로소 사람이 보였다. 낙엽은 떨어지기 전 가장 붉고 가장 화려한 색을 띱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아주 가볍게 나뭇가지를 놓습니다. 나무는 그 잎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잎을 다 내려놓아야만 다음 봄에 새순을 다시 틔울 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낙엽과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놓아야 할 때 더 꽉 움켜쥐고 가벼워져야 할 때 오히려 더 무거워지려 합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강도윤의 공방에도 다시 평범한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불에 그을렸던 창고 자리에는 새 기둥이 세워졌고 마당의 잡초도 제법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강도윤은 공방 문을 활짝 열어둔 채 화로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야기도 자신의 젊은 날 무용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뒷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무슨 일을 가르쳐 주실 겁니까? 강도윤은 잠시 화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민호는 잠시 놀란 눈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강도윤은 정말로 아무 말 없이 민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견숙공이 요즘 고민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 서툰 망치질에 대한 부끄러움까지 강도윤은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공방 창문으로 주황빛이 길게 스며들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닥에 늘어뜨렸습니다. 강도윤은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존중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저 이렇게 마주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영상의 맨 처음 저는 비 내리는 밤 홀로 앉아 있던 노인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찾아오는 이는 없던 그 쓸쓸한 뒷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같은 노인의 다른 저녁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진 것을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옆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공방, 같은 노인인데 그 공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느냐, 그것 하나였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다는 것을, 내가 이만큼 옳았다는 것을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새겨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결국 우리 손에 남는 것은 화려하게 자랑했던 것들이 아니라 조용히 곁을 지켜준 몇몇 얼굴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됩니다. 강도윤이 잿더미 속에서 낡은 망치 하나를 건져 올렸듯이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화려했던 것들이 아니라 가장 소박했던 순간들을 다시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자책의 이유로 삼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자랑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오늘 이 순간부터 아주 조금만 다르게 걸어보면 됩니다. 오늘 저녁 전화 한 통에서 답을 주기보다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이 삶의 마지막 저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곁에 남아있는 얼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옳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와 함께 앉아있던 그 조용한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일까요? 늙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잃어가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 하나를 남겼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조용한 이야기들을 더 오래, 더 멀리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줄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 철학을 들려주는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